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단기에서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도 7급 국가직 경제학 시험 보셨죠? 간단한 총평하고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요 고생 많으셨고요. 또 시험을 보신 다음에 이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가 이게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시험장에서 보는 체감 난이도랑 이렇게 맨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보는 거랑 또 약간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간단하게 뭐 한번 보시면은요. 뭐 출제 경향은 늘 그렇습니다. 계산 문제 비중이 한 절반쯤 차지한다 보셔도 돼요. 근데 계산 문제 같지 않은 계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25문제 중에서 한 12문제로 잡긴 했는데 뭐 12문제, 13문제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계산 문제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건 뭐냐면 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존의 기출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 유사한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 그런 것들은 난이도가 쉬웠다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뭐 한두 개 있었습니다. 특히 계산 문제 중에서 루카스 공급 함수와 뭐 재량과 준칙에 따른 그래서 사회후생, 뭐 손실 함수 여기까지 가긴 하는데 그렇게 푸는 문제들은 약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 강의는요 우리 기본 교재 보시면 제가 보론 측에다가 이 교수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좀 보셨으면 쉽게 푸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부담될 수도 있긴 해요. 뭐 과거 비슷한 문제가 출제된 경향은 있긴 합니다. 늘 그렇듯이 미시와 거시 전체적인 범위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국제경제학 나눌 수도 있는데 국제경제학 중에서 국제무역은 약간 미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금융론 그거는 이제 거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하나하나 천천히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실전에서는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수와 당황을 하지 않으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한 25문제 중에서요. 늘 그렇듯이 뭐 한 두세 문제 정도까지는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 정도 85점에서 90점 이상 늘 좀 받으시면 그래도 준비는 어느 정도 잘 하신 거고요. 여기서 실수를 한두 개 줄이시면은 뭐 더 잘 볼 수 있는 것이고 다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좀 실수를 하셨으면 뭐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최종 결과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다른 수험생들 수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시험 문제도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나날이 올라가서 7급 경제학 시험이 간평사나 회계사 시험의 그 턱밑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강의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성적이 잘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 커트라인 관련해서는 이 공단기에서도 합격 예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거기 입력하셔서 좀 한번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가늠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자세한 해설은요. 제가 다음 주에 진행할 건데 전체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탄력성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뭐 늘상 우리 많이 연습을 했었던 거고요. 이것도 공공재 관련한 2번 수직으로 합하는 거잖아요. 한계 비용 이렇게 계산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외부성에 대해서는요. 외부 불경제와 외부 경제 모두 사회적 후생 손실을 야기하는데 불경제 같은 나쁜 짓은요.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어떻게 됩니까? 과다 생산 공급돼요. 나쁜 짓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더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외부 경제 같이 좋은 것은 좀 뭔가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 공급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비 이론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 소비 이론 쫙 정리가 된 거 알 수가 있겠고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 했을 때 예상된 것과 예상되지 못한 거 나눠서 보셔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 아닌 것 같은 여기 숫자로 도출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베르트랑 모형과
그리고 담합이 되었을 때 독점과 관련한 그런 모형으로 푸는 것이고, 슈타켈버그 모형이라는 것은 선도자가 있고 추종자가 있는 모형이잖아요. 선도자가 슈타켈버그 우리 생산량과 관련한 그런 문제는 조금 보시면 선도자가 유리하고요. 그리고 가격을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그러한 슈타켈버그 모형 같은 경우에는 후발자가 유리한 거 잘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요. 요거요. 자주 출제되는 거잖아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에서 개별 기업의 생산량을 구해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에 대입하게 되면 그럼 시장 전체 생산량이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때 개별 기업이 몇 개 있나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8번은요.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 해가지고요. 환율, 신용, 자산가격 경로, 이자율 경로 이런 것들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국제시장에서요. 관세를 부과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 여기 삼각형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문제 푸는 거,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죠. 이 부분. 이런 것들 잘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선호를 나타내는 효용, 무차별 곡선 이런 얘기인데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솔로 모형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도 나왔습니다. 총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거랑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필립스 커브 관련해서 나왔네요. 필립스 커브는 장단기, 그쵸, AS 곡선하고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사회적 후생 손실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잉 생산되잖아요. 과잉 생산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 그거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고, 정보의 비대칭성 관련해서 요거 분리균형하고 통합균형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분리균형이라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대학 교육을 받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상황을 맞춰서, 저는 수업 시간에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 시험 문제 낼 때 저는 A, B, C 세 가지 등급으로 시험 문제 냅니다. A는 되게 어렵고 C는 되게 쉬운 문제를 내게 되면 그럼 학생들이 그걸 보고 자기 스스로가 솔로몬의 재판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어떤 스타일의 유형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게끔 하는 자기 선택의 문제, 2급 가격 차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분리균형,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통화정책에 관련된 통화량을 언제 증가시킬 수 있게 되는가, 그거에 나왔고, 그 다음에 단기 AS 곡선 우상향하게 되는 요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착각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가격 변수가 가격의 경직성, 그걸 가지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관련해서는요, 난이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안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런 건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뭐 주로 수요 독점인 경우에 발생하는 이런 그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려가지고 노동 공급 곡선, MFC 노동의 수요 곡선 요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균형 찾는 거, 뭐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보론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난이도가 이제 어렵진 않아요, 이거. 근데 완전 대체제 효용 함수일 때는 구석해가 발생한다고요.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까지 우리 책에 넣어놨었잖아요. 회계사 시험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데 뭐 요건 전통적인 공무원 스타일이고요. 그랬을 때 그거 풀어보시면서 빠르게 답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회후생인데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어떻게 된다? 소셜 웰페어. 공리주의 했을 때는 이 단순한 효용 함수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로 생각하셔서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프는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효용 함수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XA와 XB 그거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총 부존량은 15개니까 총 전체 X제가 15개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화폐 수요 공급과 관련한 거, 거기다가 피셔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것도 괜히 쫙 문제 보면 길잖아. 그래서 그냥 중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23번 이게 이제 상이라고 해놨는데 사회후생 함수 루카스 공급 곡선, 우리가 원하는 값을 요걸 좀 정리해서 집어넣어서 푸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보시면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변수들도 많고 정신이 없습니다. 요거 재량과 준칙일 때 나타내는 거 본론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24번은 기업의 생산 기술과 관련한 자본 절약적 그리고 노동 절약적 중립적 기술 진보 그런 거에 대해서 출제가 된 거 알 수가 있고요. 핵쇼올린 정리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노동이 풍부하냐 자본이 풍부하냐 노동이 풍부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이 풍부한 재화의 비교율을 갖게 되고요. 당연히 동남아의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자본이 풍부한 나라다. 그러면 쌀을 동남아에서 수출하고 반도체는 우리가 자본집약적인 재화를 생산해서 수출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둘 다 윈윈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노동 집약적인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그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 경향을 보여서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만 가볍게 살펴봤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혹시 다음에 시험을 다시 준비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가늠하는 좋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 해설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